네, 이번 순서는 시사 탐구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장학선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장자연 사건의 장, 김학의 사건의 학, 그리고 버닝썬 사건의 선을 합쳐서 장학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사건의 처리가 어때 왔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TV를 켜거나 신문을 펼쳐도 온통 이 이야기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학선 사건과 공수처라는 주제로 최근 시사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현성 씨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사건 중에 장학선인데 아무래도 좀 더 지금 현재 뜨거운 것은 학인 것 같아요. 학, 네. 김학의, 네. 김학의 발음이 그러네요. 김학의 이름으로 그러는데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사건 현재 가장 첫 번째 사건은 이 사건이 먼저 청와대 인지 여부로 지금 확전된 느낌인데 어떤 상황인지 먼저 현재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검찰이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그래서 과거 검찰이 수사한 사건 중에 네. 다시 뭔가 필요한 사건들을 뽑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장자연 사건,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 이거 다 뽑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정부가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 정부의 힘을 가지고 오히려 피해를 본 국민들이 피해를 본 사건들을 뽑았는데 거기에 포함됐고 그 사건에서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과거사위원회 종결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걸 연장시켜야 되느냐 연장시켜 말아야 되느냐 그게 논쟁이 있어서 다시 연장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에서 보면 네. 김학의 전 차관을 임명하는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학의 전 차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김학의 차관의 이런 성접대 문제 그러니까 윤중천이라는 건설업자의 성접대 문제를 미리 보고를 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경찰이 미리 보고를 했다. 그렇죠. 경찰은 미리 보고했다 얘기한 거고. 그 당시 청와대 라인에 있었던 지금 곽상도 의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무수석이었어요. 그 정무수석은 자기들은 전혀 이게 듣지 못했다. 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고위층 인사와 관련된 이런 것을 보고하는 라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된 거고 그러면 과연 왜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담합은 없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되고 최근에 이제 공수처 문제랑 이야기되면서 상당히 이제 확전된 거죠. 한꺼번에 다 얘기하다 보니 복잡하네요. 네. 우리 김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김학의 사건을 한번 시청자들 간략하게 정리하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새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것이 바로 김학의 전 차관이 당시에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라는 네. 데서 단초가 출발이 됐던 거죠. 그리고 2013년과 2014년에 걸쳐서 네.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다 무혐의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당시의 피해자가 계속해서 각종 집회에도 나왔고요. 방송에도 나오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재론을 했고요. 네. 당시의 동영상에서 과거에는 경찰 조사에서 동영상을 김학의 전 차관을 확인할 수 없다, 흐릿했다라고 했었는데요. 네. 실제로는 명확하게 김학의 전 차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찰의 최근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그래서 성접대가 아니라 당시에 특수강간이라는 정말로 동원됐던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했고 네. 피의자들의 그 목소리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이 사안이 지금 대두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안이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최근에 경찰 조사와 또 경찰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에 청와대에서 호출해서 가서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경찰이 가서 보고를 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또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선 이제
중기벤처 장관 후보자가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의 법무장관인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에게 관련해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김학의 전 차관을 임명할 경우에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여성에 대한 무차별적인 성폭행과 다양한 범죄들에 대해서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당시의 관계자들이 누구였느냐.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었던 또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이라든가 이런 이름들이 다시 한번 대두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안들에 대해서 엄청난 그 피해가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폭발력이 정말 엄청난 거죠. 어떻게 보면 잘 나가던 검사가 이제 법무부 차관 되고 하는 그분의 어떤 일탈 행위, 접대받은 사건 정도가 아니었냐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지금 상황은 현재 이제 정확하게 앞으로 확인이 들어가야 될 내용이지만 청와대, 박근혜 정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수석까지 결합된 내용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다. 아직 확인된 건 아직 없어요. 현재까지 시사를 보면 그 문제에서 어떻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드러나는 사건. 그렇죠.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는 지점은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결탁을 해서 네. 일반 국민들을 굉장히 이제 피해자로 몰아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당시 성폭행 사건에서 그 폭행을 당했던 사람들이 마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렇게 얘기되지 않고 희생을 당한 거고 뭐 장자연 사건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게 있었냐? 그러니까 네. 검찰이라는 큰 힘이 이제 기소와 수사를 독점하는 검찰이라는 큰 힘이 청와대와 결탁을 해서 네. 굉장히 어떤 사건의 방향을 다르게 발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런 무소불위의 절대적인 힘을 과연 누가 통제해야 되느냐? 이 사람의 폭주하는 이런 힘들, 권력을 네. 누가 통제해야 되느냐? 국민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의 범죄는 그러면 눈 감아줘야 되느냐? 똑같이 이제 공정하고 네. 예를 들면 우리가 함께 정의로워야 될 어떤 검찰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약자의 편에 들어야 될 법과 검찰이 결국은 강자와 결탁해서 약자를 이제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든 이 상황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이 검찰 권력을 어떻게 통제를 시키느냐 이 부분에 논의가 많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국민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공수처를 한 70% 정도를 찬성하잖아요. 여전히. 네. 찬성하는 걸 보면 국민들 마음속에는 네. 일종의 과거에 이 법과 제도를 가지고 어떤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던 검찰이나 검찰 권력, 고위 권력들에 대한 어떤 한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검찰 내부에도 함께 이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 관련해서도 많은 또 관계자들이 함께 그런 행위에 가담을 했던 그런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 통속이었던 사람들이 이 상황이 자꾸 구체적으로 노출되는 것들을 꺼냈던 것이고요. 결국은 이것이 권력형 은폐라는 가장 좋지 않은 것들. 결국은 닉슨 대통령 사임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은폐와 거짓말 때문에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이런 국정농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최순실 씨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가리면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권력형 농단들인데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 박근혜 이 정부가 그런 우려를 하면서도 그러나 여기서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초기에 판단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지역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초기의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번에 김학의에서는 경찰은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버닝썬으로 한번 가볼게요. 한 클럽의 어떤 그 폭행 사건으로도 촉발된 사건이었는데 이게 여기에서 그럼 경찰은 잘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버닝썬 사건에 대한 경찰의 역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좀 두 분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되게 이것도 우연한 사건에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버닝썬을 갔어요. 김상조 씨라고 이미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네. 버닝썬에서 놀았어요. 일종의 이제 거기서 즐겼던 거죠.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여성이 끌려가는 걸 목격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여성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니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그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그 버닝썬에 있는 친구들이. 근데 그 경찰이 왔는데 네. 본인이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오히려 가해자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서 끝까지 이제 이 재수사를 요청하고 오케이. 문제를 요구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다 보니 경찰이 나중에 파보니 경찰이 이 업소를 굉장히 봐주고 있었고 그리고 뭐 경찰뿐만 아니라 국세청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양파를 벗기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정준영 사건이 또 곁다리로 나온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정준영 사건을 이게 단순한 개인의 일탈인 성 스캔들로 만들려고 이걸 키우는 과정이었는데 국민들이 야, 그게 아니다. 이건 권력형 유착 사건이야. 그러니까 버닝썬을 둘렀단 거대한 비호 조직이 있는 권력형 유착 사건이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야라고 이제 국민들이 거기서는 이렇게 막 언론과 포함해서 성 문제 얘기하는데 국민은 예. 그건 권력의 문제로 본다는 거죠. 거기에서 경찰의 문제점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바로 이제 스모킹 건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정준영 씨랑 여러 사람들 쓰던 단톡방, 소위 말해서 요즘 SNS라는 그 공간에서 많은 증거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표현이 경찰총장이다. 사실은 검찰총장이냐 아니면 뭐 경찰청장이냐. 둘이 합한 표현 같기도 하고. 네네.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핵심적인 인물이 윤총경이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윤총경. 우리 총경이라는 직책이 얼마나 중요한 직책입니까? 둘 다 윤씨들이 드러나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단속을 하고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안에는 성폭행도 있고 또 마약이 있고 향응이 있고 성접대가 있고 네. 다양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일본에 오죽하면 뭐 일본 내 사업가를 접대하고 외국의 이런 여러 가지 부호들을 접대하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을 무마하는 과정 중에 경찰의 고위 관계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단톡방에 모여있던 멤버들이 야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단속을 당해야 되는데 경찰총장이 우리를 돌봐준다. 우리는 항상 든든한 뒤에서 비호해주는 우리는 안전하다. 든든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마약이라든가 성폭력 이런 신고가 들어가도 예. 수수방관되는 상황들. 결국은 이런 경찰이라든가 검찰들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의 약자를 보호해주고 법을 지켜야 될 그런 규범을 다루는 것이 검찰과 경찰인데요. 이것들이 권력과 유착해서 마약이라든가 성폭행, 다양한 이런 향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그런 집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도 그렇고요. 네. 또 버닝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권력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우리 국민이 군림하고 네. 많은 범죄들을 가리고 은폐하는 상황들. 이런 권력형 은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공분이 이 버닝썬 사건에 완전히 농축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간략하게 또 그러면 장자연은 또 이런 건데 장자연은 또 뭡니까? 장자연 사건은 우리 사회에 권력기관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 언론도 굉장히 중요한 권력 중에 하나거든요. 언론요. 네. 정치 권력, 또 이런 검찰 권력, 자본 권력이 있지만 또 언론도 마찬가지로 그런 왜곡된 역할들을 사실은 뭐 좋은 언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어두운 그런 모습을 한 곳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연예인 지망생 또는 연예인들 또 뭔가 방송국에서 화려한 그런 조명을 받고 싶어하는 예.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죠. 네. 이들을 결국은 그런 향락의 장으로 끌어들인 것이고요. 장자연 씨는 연기자가 돼서 자기의 그런 꿈을 펼쳐보고 싶었던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사의 대표 소속사에서 계속해서 그런 접대 현장에 가게 하고요. 거기에 언론사의 고위 관계자들이라든가 또는 뭐 드라마를 만드는 그런 뭐 PD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오게 되면서 사실은 연예인들에게는 쳐다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잠자리를 강요당하거나 또는 술 시중을 들게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장자연 씨가 절망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걸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상황이 됐는데 네. 이것이 자살이냐 아니면 이들의 이런 다양한 성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범죄 행위 속에서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살인을 당한 것이냐 이 논란을 놓고 이제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서 그렇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줄 알았죠. 네, 본인의 또 여러 가지 이런 심경을 담았던 유서 또 과정을 담았던 이런 문건들이 발견이 되면서 다시 한번 또 논란이 됐지만 결국은 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예. 많은 언론계와 또 권력기관들이 결탁이 됐었다는 그런 흐름 속에서 최근에 이제 동료 연예인이었던 여러 친구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사안이 다시 조명을 받게 되는데 결국은 이것은 우리 사회의 고위 권력층의 잘못된 권력 사용과 권력 은폐, 범죄의 은폐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사안들이 공수처의 필요성으로 연계되는 소위 말하는 장학선 사건은 공수처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또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과연 공수처가 관련된 법안을 입법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장자연 씨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우리 지역 대학을 그렇죠. 졸업을 했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그런 한 연예인 지망생의 꿈이
무너져가는 과정, 무엇이 진실인지 정확하게 알려지고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공수처 하면 듣는 시청자가 공수처가 뭐길래 생각하실 것 같아요. 공수처 얘기로 가는 건 이 사건들이 지금 말씀 들어보니 검찰, 경찰, 그리고 언론 권력 이것들에 대한 게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수처가 뭔지부터 먼저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서 이 얘기를 진행해 가보도록 그러니까 하죠. 이제 절대적인 권력은 썩는다. 네. 힘이 몰리면 대통령도 제왕적 대통령은 견제해야 된다. 이게 네.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라는 권력. 네. 그러니까 기소와 수사를 독점하는 권력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범죄에는 기소하거나 수사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뭐 언론들 이런 사람의 수사에는 되게 소극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이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의 범죄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시민 영역, 그러니까 참여연대나 이런 데서 과거에 김영삼 정부 때 1996년에 최초로 부패 방지법을 만들자. 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사람들을 수사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이제 공수처나 이름에 대해서는 뭐 의견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런 논의는 필요하다라는 걸 처음으로 제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부패 방지법을 만들어요. 네. 논의가 돼서. 근데 아쉽게 이 공수처가 빠져요. 그러다가 다시 또 노무현 정부 때 국가청렴위원회, 지금 국가권익위원회로 바뀌었죠. 네.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기소권은 없지만 이게 양보한 거죠. 기소권은 없지만 수사권만으로 있는 이게 국가청렴위원회를 공수처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노무현 정부 때 정부 안으로. 근데 이것도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논란만 있다가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다시 이걸 부활시키죠.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놔둘 수 없다. 검찰의 아주 독점적 권력, 예를 들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누군가는 견제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고위공직자 수사처, 경찰, 검찰 이렇게 해서 이 고위공직자 수사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검찰의 어떤 힘을 좀 빼자, 좀 분리시키자라는 것과 하나는 정말로 이 고위공직자들 이 부패와 이걸 가만 놔둘 거냐.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네, 어제 오늘의 일이 이 언급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군요. 그럼요. 그렇죠. 24년째 아까 뭐 얘기하셨지만 1996년에 참여연대에서 이제 이 제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24년째 지금 이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매 정부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들은 얘기가 됐습니다. 오죽하면 자유한국당의 고문하고 있는 이재호 전 의원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본인이 또 직접 공수처 설치에 대한 법안을 발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보 진영의 문제만이 아니라 진보 보수 각계에서 그동안 있었던 이런 권력형 부패에 대해서 반드시 공수처라는 견제하고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정경유착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치권과 경제가 서로 뭐 자본이 이제 결합해서 다양한 부패를 만드는 것인데요. 지금은 그 상황에서 정검유착, 정치권과 검찰이 서로 유착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봐준다거나 또는 권검유착, 권력과 검찰이 유착해서 결국은 이런 고위공직자들의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대통령이라든가 국무위원, 네. 그리고 국회의원, 네. 판검사, 네. 그리고 장성급 이런 이 군에 있는 장성들. 지금은 수사를 군 빼고는 수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장성을 군 내에서 누가 쉽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범죄가 있더라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말로 고위공직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부정부패라든가 또는 권력형 은폐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를 보면 약간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오히려 공수처는 야당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사실됐을 때 실제로 예를 들면 그 수사를 대상이거나 수사 대상은 결국은 현재의 검찰이고 현재의 고위직이고 현재의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굉장히 기형적으로 여당인 정부에서는 이거 만들자. 이걸 만들어서 제대로 좀 부패 척결하자라는 입장이고 지금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절대 이거 안 된다. 뭐 대통령의 무슨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 생각하는데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형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자유한국당이 있어요. 새로운 권력 기구가 만들어진 거다라고 현재 반대하고 있는 반대하고 거죠. 있죠. 굉장히 반대하고 논리적이니까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보시기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굉장히 비논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방금 우리 김현성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는 결국은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현재 됩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더 두려워할 내용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은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대통령 스스로도 감시받고 견제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은 꺼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과거 본인들이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런 유사한 게 특별감찰관이라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특별감찰관. 예, 그렇죠. 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범죄, 대통령 예를 들면 본인의 주변 직계 가족들이나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들을 감찰하는 특별감찰을 만들었는데 본인들이 거의 허수아비를 만들었어요. 이제 과거 본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만드는 새로운 이런 제도가 대통령의 거의 직속기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결국은 매번 이게 공수처는 특검을 상사로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뭐 진짜로 특검이 매번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그 논란이 있습니까? 만드냐라는 말해야 되느냐. 특검을 몇 개월을 해야 되느냐. 본인들이 주도를 가지고 만들고 싶은 거예요.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건에만 특검을 만들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공수처가 만들어져 상설화되면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사건까지, 본인들을 공격하는 사건까지, 이런 김학의 사건 이런 것까지 수사가 되고 뭐 기소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말로 캥기는 게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한 거죠.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보면 검찰이 10,000명이고요. 경찰이 10만 명이에요. 지금 공수처가 지금 말씀 100명에 75명에서 100명 정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말 작은 기구예요. 홍콩 이런 나라에서도 1,500명이 공수처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작은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보자. 네네. 지금까지 예를 들면 다른 결과를 만드는데 같은 방법을 반복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말처럼 네. 지금 우리가 결과를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좀 부패를 척결하고 제대로 고위직이 정말 깨끗해지자라는 게 우리 모든 국민의 염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그러면 검찰하고 경찰한테 계속 맡겨서 지금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특별검사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 그 다른 길이 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있는 거고.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아니면 방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필요했다는 건 뜻이 같으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여쭙는다면 뭐랄까요? 미국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코온 청문회 지난 북미 정상회담에 상당히 영향을 줬고 또 그 이후에 자신에 대한 것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미국 사회의 건전한 그 뭐랄까요? 견제 동안 긴장감을 느꼈는데 또 공수처가 다 답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공수처부터 도입이 아직 23년간 안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공수처 설치 논의 과정에서 향후에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가야 되는지를 두 분이 간략하게 한 말씀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양김 중에 어떤 분이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홍콩이 1975년 4년에 이제 염정공서라는 다시 말해서 이런 우리와 공수처와 비슷한 그런 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엄청난 우리가 뭐 홍콩 누아르 영화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갱단들이 활보하고 거기에 부정부패와 비리가 오가고 그런데 이 기관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홍콩이 정말로 자유무역이 만들어지고 깨끗하고 또 공정한 사회가 되는 그 과정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홍콩의 이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하는 그런 분도 나중에 구속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럼으로써 지금의 세계적으로 정말 자유와 또 무역과 뭐 금융이 활성화되고 세계인들이 그런 박수를 보내는 또 그런 여러 가지 부정부패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우리 사회도 그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정치권이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당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혹시 다 100%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양보해서 이번에 꼭 도입을 해야 될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고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눈높이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내고 제도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제대로 성과를 만든다면 야당도 도리어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저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국민들께서 역할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런 공수처 제도를 통해서 특권층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막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박수를 보내주셔야 국회에서 이를 추진하는 의원들이 힘을 받습니다. 지금
12,000건이 넘는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통과가 되지 않고 국회가 지금 제 할 일 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국회 보이콧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일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이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비판도 하고 또 격려도 보내주시고 이번 공수처라든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실 때 우리 사회의 그런 범죄라든가 또는 다양한 장악선으로 이 상징이 되는 다양한 부패의 고리들과 또 권력 은폐적 행태들이 끊어질 거다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힘을 실어주실 필요가 있고 우리 또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 다 함께 좀 힘을 모아서 정말로 이런 권력형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데 좀 힘을 모아야 될 거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힘을 실어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김현성 평론가 해주시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인물은 썩는다. 네. 결국은 그 썩은 고인물을 어떻게 맑게 만들 것이냐. 누구나 다 아는 답이 있는데 결국은 그 답을 우리가 왜 피할 것이냐. 그럴 필요가 없다. 결국은 지금 현재 검찰 권력과 경찰 권력의 비대함은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것을 경제하고 그것을 견제하면서 서로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공수처, 경찰, 검찰 간의 삼각 그 힘을 모은다라면 훨씬 더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대로 이 과정에서 작은 차이를 길게 보지 말고 이제 구동존이라는 말처럼 어떤 같은 것을 먼저 보고 차이는 좀 나중에 합의하는 이런 좀 협상의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김학의, 버닝썬 그리고 장자연 사건은 각각 이름은 다르지만 국민들은 한 몸통의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학선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도덕적이지 않으면서 도덕적인 체 하고 국민을 옥죄고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서로 잘잘못을 봐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않도록 이들을 단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My sign is vital. My hands are cold, and I'm on my knees looking for the answer.